앞으로 엔화에 대한 향방이 매우 중요하겠죠. 지금이 분수령 포인트입니다. 엔화가 강세일 때 항상 어떤 일이 벌어지냐, 신흥국들의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반복됐다는 거, 우리는 예사롭지 않게 일본 YCC 정책을 그렇기 때문에 봐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위원님, 이번에 오늘 주제는 8월 매크로 리 전망이 중요해지는 시기 이제 가져오셨는데, 얼마 전에 이제 연준에서 금리 한번 또 올렸기 때문에 아마 그거에 대해서 분석하고 앞으로 전망, 앞으로 시장 어떻게 보시는지 얘기해 주실 것 같은데, 핵심은 뭔가요? 전망 무용론이 있죠. 특히 요즘 같은 시기에 전망 이거 왜 하는 것이냐. 연준도 데이터 디펜던트 한다고 했는데 전망이 무슨 의미가 있냐. 더구나 주식시장 같은 경우는 상반기에 꽤 좋았지 않습니까? 물론 쏠림이 상당 부분 있었지만 더더욱 전망에 대한 무용론들이 많아지는 것 같아요. 하지만 꾸준함이 결국 브랜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오늘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히 미국의 경기, 금리의 향방을 우리가 조금이나마 시나리오의 하나로서 적용시키려면 다시 전망이 꽤 중요해지는 시기가 돌입한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여전히 전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역시 두 갈씩입니다. 앞부분에 대부분 얘기를 드릴 거고 뒤에 가서는 그 얘기에 대해서 일부 차트를 통해서 설명력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꼭지는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김 작가님 말씀 주셨던 것처럼 지난주에 7월 FMC가 있었습니다. 그 7월 FMC를 저는 한마디로 동결을 시사했다. 상당히 의미가 있었던 7월 FMC다. 라고 보고 있고요. 아시는 것처럼 저는 사실 5월 달에 기준금리 인상이 마지막 기준금리 라스트 댄스라는 얘기를 계속해서 드렸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6월 FOMC 또는 7월 달로 바뀌면서 연준에서 상당히 금리를 한 차례 더 올리겠다라는 신호를 줬었죠. 그래서 저희도 중간에 약간의 뷰를 바꾸기도 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금리 인상은 미국 경제에 대해서 부담적인 요인이 있을 것이다. 뒤에도 쭉 말씀드리겠지만 연준은 계속해서 자신감을 높이고 있죠. 경기가 너무 좋다. 침체는 없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골디락스에 대한 기대감도 높아진 상황인데 과연 그럴지 연준은 정말로 인플레이션 실기 위에 이후에 실수는 없는 것인지 한번 저희가 돌다리도 두드려 가던 심정에서 짚어보자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 꼭지는 일본 BOJ입니다. 일본이 예상과 부합하게 긴축적인 정책으로의 스탠스를 전환했는데 이것에 대해서 의견이 분분합니다.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이 수익률 곡선 제어, 일드 커브 컨트롤이라는 게 있죠. 일본 BOJ, 일본 중앙은행의 YCC를 어쩌면 계속하기 위해서 이러한 조치를 하는 것이다. 즉 무슨 얘기냐면 세상은 일본도 역시 긴축적으로 전환할 것이다 라는 기대와 아니면 우려가 공존하고 있는데 저는 당분간은 일본 BOJ가 YCC를 오히려 지속하기 위해서 최근에 0.5%였던 타깃 목표를 밴드로서 0.5와 1.0% 미국의 기준금리처럼 밴드화 시켰는데요. 따라서 이런 YCC의 정책적 변화도 결국에는 완화적인 정책을 지속하기 위한 하나의 조치였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오랜만에 세 번째 토픽으로서 한국 경제를 좀 다뤄볼 생각입니다. 한국 경제는 이럴 것 같아요. 착시란 무엇이냐면 저는 정치색은 없습니다. 하지만 이번 정부가 스탠스를 완전히 하반기에 경기를 부양하겠다. 라는 쪽으로 정부 정책을 발표하면서 집중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상반기 말쯤에 있어서 경제를 부양하기 위해서 비용단의 상당 부분 부담감을 낮춰야 되는데 그런 여러 가지 의미에서 라면값도 그렇고 전기값도 그렇고 상반기 물가 안정에 대한 정부의 개입이 있었습니다. 저는 이것을 빌드업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고요. 따라서 하반기에 거시경제 지표의 개선이 나타날 개연성이 있습니다. 실제로 한국의 소비심리 같은 경우가 반등했고요. 이번 달 초에는 또 7월 달 무역수지가 나오겠지만 6월 달까지 놓고 보면 어쨌든 무역수지는 흑자로 돌아섰습니다. 불황형 흑자라고 하지만 그래도 흑자로 지표가 바뀌었다라는 것이 겉으로 보면 거시경제 지표의 개선 여부가 나타날 수 있다. 하지만 이것이 자칫 한국 경제는 착시 현상이 있을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려요. 왜냐하면 실제적으로 좋아지는 건 아닙니다. 뇌관이라고 할 수 있는 부동산 문제 계속해서 있고요. 더구나 최근에 부동산 역전세 문제가 정부가 어떤 스탠스를 보였습니까? 역시 대출로 틀어막는 임시방편적인 문제를 나왔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한 발짝 뒤에서 보면 내년 4월 달에 총선이 있죠. 따라서 총선까지는 틀어막겠다라는 스탠스입니다. 틀어막겠다라는 거 미국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결국 봉합입니다. 봉합이라는 게 잘 해결될 수도 있지만 지금처럼 급변하는 시기에 또한 돌다리도 두드려 가야 되는 이런 시국에는 여전히 불안감이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겉으로 보면 한국 경제 하반기에 거시경제 지표가 좋아진다라고 보일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오히려 그 뇌관이라는 가계부채 문제는 좀 더 심화되고 있다라는 것에 주목하고 있고요. 따라서 한국 경제 하반기의 키 팩터는 무엇이냐?
대외 부분입니다. 대외 부분이라는 것은 수출인 것이죠. 한국 경제뿐만 아니고 미중 무역 분쟁 이후에 전반적으로 탈중국화가 최근의 트렌드 아닙니까? 하지만 이 탈중국화에서는 항상 통과 의례라고 할 수 있는 뭔가 한 단계 도약하기 위한 지금의 답보 상태가 있을 수밖에 없는데 그게 한국 경제에서 올해 하반기에 특히 수출 쪽에서 나타나고 있다. 무역 구조 다변화 일어나고 있고요. 하반기 오히려 한국 경제를 보는 데 있어서 중국 경제의 흐름이 매우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중국 경제 하반기 어떻게 될 것인가가 한국 경제의 대외 부분, 즉 수출 부분을 결정하고 그게 이런 착시 현상 속에서 한국 경제가 그래도 선방할 수 있는지 아니면 이런 뇌관 때문에 오히려 더 무너질 수 있는지 가름할 수 있는, 갈피를 잡을 수 있는 그런 팩터가 중국 경기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저는 조심스럽게 중국 경제는 2분기가 오히려 피크였다. 하반기에는 중국 경제 녹록치 않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전반적으로 이 세 가지 꼭지를 말씀드릴 거고요. 첫 번째 7월 FOMC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동결 전환이라고 했잖아요. 여러 가지 리뷰 포인트가 있는데 저는 한 5가지만 좀 꼽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스테이트먼트 성명서가요. 미세하게 바뀌었습니다. 보시면 연준은 경기에 대한 자신감을 올렸습니다. 흔히 문구라는 게 다양한 해석이 나타날 수 있는데 이번에 성명서에서는 미국 경제를 판단했을 때 어떻게 바뀌었냐면 이 모디스트에서 모더레이트, 완만하게 바뀌고 있다는 것인데 이게 연준이요. 미국 경기를 볼 때 슬라이트, 약간, 모디스트, 모더레이트 점점 미국 경제가 좋다라는 것으로 자신감을 높일 때 쓰는 용어들입니다. 근데 최근 들어서 모더레이트까지 왔다라는 거 이것은 결국 올해 침체는 없다. 연초에 불거졌던 아니면 지금도 일부에서 불거지고 있는 침체에 대한 우려는 사그라들 것이다. 라고 보고 있고요. 따라서 5월 달에 기준금리 올렸고 6월 달에 동결했고 이번 7월 달에 올리지 않았습니까? 그럼 다음 달에 9월 달은 어떻게 될까? 뒤에도 말씀드리겠지만 징검다리 인상 한번 올렸다가 쉬었다가 한번 올렸다가 쉬는 이러한 징검다리 인상에 대해서 성명서에는 어느 정도 당위성을 좀 높였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가 2017년도에 있었거든요. 따라서 2017년도와 비슷한 흐름으로 올해 하반기에 기준금리 인상 흐름을 좀 보이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성명서 맨 끝에 보면 fit rolling recession, 순차 침체라는 말씀을 드리잖아요. 이건 저희 생각입니다. 여전히 미국 경제에서는 이전과 다른 형태의 침체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제조업단의 경기 지표 아니면 선행지수 심리지수를 놓고 보면 제조업단에서는 경기 침체와 무방할 만큼 많은 경제 지표들이 다운사이드 리스크를 지내고 있는데요. 하지만 서비스업 경제가 여전히 횡보 수준, 즉 확장 국면에 지속되고 있으면서도 있음에 따라서 이러한 두 가지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이분법적인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지금은 미국 경제 그러면 전체 경제에서 약 한 3분의 2 이상이 서비스 경제이기 때문에 서비스업이 좋다라는 것이 이퀄 미국 경제 좋다라고 볼 수 있겠지만 여전히 제조업단에서는 계속해서 침체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는 것이 제가 계속해서 기존 뷰를 고수하고 있는 상태. 뒤에 가서 그런 차트에 대해서 몇 가지 데이터들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7월 FOMC의 두 번째 포인트는요. 인플레이션입니다. 파월 의장이 기자회견에서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인플레이션 목표 2% 타겟 과연 언제 달성 가능하냐? 2025년에나 달성 가능할 수 있다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 올해 2023년 하반기입니다. 2024년도 아니고 2025년이라는 것은 지금의 인플레이션이 3% 후반까지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이 최근의 컨센서스이지만 해가 내년 1년 뒤가 되더라도 기존의 중앙은행이 목표로 했던 2% 타겟의 달성은 불가능하다. 1년 후반 아니면 2년이 지나야지 달성 가능성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애매모호한 스탠스를 보였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제가 대전제라고 말씀드렸던 것 중에 하나. 이제는 제로금리 상태로서의 회귀는 좀 어려울 것 같다. 중금리 시대의 전환을 연준조차도 하나의 가정으로서 모형에 진입시켰다라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자, 그게 주식시장에서 의미하는 게 무엇일까? 주도주의 변화 가능성을 우리는 계속해서 주목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지금 주도주는 여전히 성장성을 감안한 일부 업종의 산업에 대해서 상당 부분 집중돼 있고 쏠림이 돼 있는데 이런 중금리 시대의 전환이라는 것은 기존의 주도주가 바뀔 수 있다는 거. 그렇다면 이전보다는 금리가 높아지는 시대, 즉 비용이 커지는 시대에 우리는 들어가고 있다. 자, 이제는 무분별하게 과한 투기로서 어느 한쪽에 쏠림이 있다는 것은 반대급부에 대한 기회, 비용도 상당 부분 생각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세 번째 기자회견 중에 이런 얘기 있었습니다. 9월은 동결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으로 어느 정도 가닥이 잡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2017년도 징검다리라는 얘기를 드렸었잖아요. 파월 의장이 이런 얘기 했습니다. 이번 주부터 이제 8월이 시작하는데 8월에는 잭슨홀이 있고
6주 후에 9월 FOMC가 있습니다. 그때까지 우리가 바라보는 연준의 이중챔부, 듀얼 맨데이트의 고용과 물가 지표 이제 두 번씩 발표되는데요. 아시는 것처럼 9월 달에 물가는 어떻게 될까요? 헤드라인은 이미 7월 달에 피크하고 계속해서 내려갈 가능성도 높고요. 근원 물가가 중요한데 근원 물가도 지난해 9월 달이 가장 높았습니다. 따라서 아마 9월쯤 하면 여전히 근원 물가도 피크할 가능성이 있다는 거. 9월 FOMC 전에 전반적으로 고용 부분의 개선세를 제외하고 놓고 본다면 인플레이션 압력은 상당 부분 낮아질 수 있다. 자, 인플레이션 압력이 낮아지는데 9월 달에 추가적인 인상을 할 것이냐, 동결을 할 것이냐, 앞으로 9월 FOMC가 다가갈수록 확률이 크게 바뀌겠지만 이 시점에서는 9월 달에 동결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던 그런 상황이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네 번째 이제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연준이 계속해서 연준 내부에서 연준 패드 와처들은 연준은 물가 지표를 볼 때 개인 소비 지출 물가 PC를 봅니다라는 것은 공공연히 알고 있었죠. 하지만 최근 들어서 한 1년 남짓한 시기에 연준이 간혹가다 이 Q&A 시간에 CPI에 대해서 주목했던 경우가 몇몇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다시 한번 리바이벌 했다라는 거. 이전에 연준은 근원 PC가 중요하다. 자, 헤드라인은 이미 피크아웃 쳤기 때문에 계속해서 내부적인 물가 압력이 높아 있는 근원, 그 중에서도 CPI가 있는 PC가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했다라는 거. 자, 그렇다면 근원 PC의 물가 전망을 쭉 놓고 보면 저뿐만 아니고 해외 IB들이 어떻게 전망하고 있냐? 근원 PC 물가가 목표 타겟 2%에 수렴할 때 그 가능성, 글쎄요, 앞으로 한 1년 정도 지나야지 가능할 것이다. 그것은 시장에서 바랬던 아니면 골드락스의 근저에 깔려있던 아니면 최근에 얘기했던 야단이가 얘기했죠. 장단기 금리의 역전은 오히려 시장이 기준금리 인하에 대해서 너무 크게 베팅하는 것이다. 이 모든 것들이 결국 연준의 실질적인 기준금리 인하에 대한 베팅입니다. 하지만 연준이 근원 PC를 중요하게 여긴다는 것은 실질적인 금리 인하는 점도표상에 찍혔던 것처럼 1년 뒤, 즉 2024년 중반 어디쯤이다 라는 것으로 연준은 다시 한번 못을 박았다는 것이죠. 하지만 모든 게 다 연준 말대로 흘러가는 건 아닙니다.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린 것 중에 표 하나, 과거 연준이 피버팅, 즉 통화정책 스탠스를 완전히 바뀌었을 때는 충분 조건이 있었다. 제가 그것을 실질 이자율의 변화라는 것으로 말씀드렸는데요. 이번 달에도 업데이트 해왔으니까 뒤에 가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부분은 경제지표 아카데믹한 부분인데 제가 한번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근원 PC에 연준의 실수 중에서 가운데 있으면 CPI를 너무 집중했다라는 것을 제가 언급해 드리는데요. 어떤 얘기냐면요. 미국은 물가가 두 가지입니다. CPI랑 PCE가 있습니다. 미국은 소비 중심의 국가이기 때문에 개인 소비 지출의 영향력이 큰 PCE가 좀 더 중요도가 높습니다. 뭐 다른 게 되게 많습니다. 하지만 이 임대료와 주거비를 산정하는 데 있어서요. PCE와 CPI는 조금 다른 게 있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CPI는요. 이 렌트비를 선정할 때 OER이라고 하는데요. 이것은 주택 소유주가 등가의 렌트비를 미리 산정한다는 거. 가만히 얘기하면 제가 집주인이에요. 내가 집주인인데 내 물건에 내 주거지의 렌트비를 내가 산정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로 따지면 호가라는 것이죠. 높을 수밖에 없죠. 그렇기 때문에 CPI는 가뜩이나 렌트에 대한 비중이 높은데 오히려 이 렌트의 산정이 PC보다 높을 수밖에 없다. 오버 에스티메이트 될 가능성이 있다는 게 첫 번째 PC와 CPI 다른 점이고요. 근데 연준은 이제부터 PC를 본다고 그랬잖아요. PC에서는 호가보다는 실거래가가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좋습니다. 이제는 집주인이 내 집을 이 정도 렌트했으면 좋겠다라고 산정하는 렌트비가 아닌 좀 더 낮을 수 있다는 거. 연준이 근원 PC를 집중했다는 거. 이제는 물가의 하방 압력을 연준이 어느 정도 전망과 아니면 통화정책 결정의 중요도를 높일 수 있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다섯 번째, 지역은행 문제 포함. 이거는 계속해서 파월 의장을 믿어야 될까에 대한 저 스스로도 우려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 2주 됐나요? 미국의 지역은행 중에서 또 하나가 M&A 당했어요. 계속해서 지역은행 중에서 하나씩 수익성 악화, 경영 악화로 인해서 M&A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파월 의장은 계속해서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괜찮다, 봉합되고 있다. 오히려 지역은행 올 초에 크게 한번 무너졌지 않습니까? SVB 사태부터 시작해서 그런 것들이 괜찮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연장선상에서 보면 자, 이렇게 금리가 높아지고 있고 미국의 은행권들의 대출 태도를 보면 이전보다 대출을 해주는 데 있어서 되게 각박하게 긴축에 대한 확대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지역은행들이 괜찮을까? 만약에 파월 의장이 맞다 그러면 이제는
전략 포인트가 하나 나오는 거죠. 미국의 은행권의 M&A가 활발해질 거라는 게 전략 포인트 하나. 두 번째는 계속해서 이렇게 대마불사 큰 은행이 작은 은행을 집어먹다 보면 결국 큰 은행도 경영 쪽에 문제가 있지 않을까? 물론 연준은 뭐 스트레스 테스트라 그래서 다양한 시나리오를 통해서 지역은행들이 아니면 중앙은행들이 아니면 큰 은행들이 괜찮냐에 대해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과거 2002년, 2007년도에도 큰 위기가 터지기 전에 연준은행에서는 계속해서 모기지 괜찮다, 지금도 지역은행 괜찮다라고만 얘기하고 있다는 거. 계속해서 금리가 높아지는 상황에서 장사는 없다, 경영권의 악화가 나타날 수밖에 없다, 지역은행 조심해야 된다 라는 말씀을 계속해서 드립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7월 FOMC는 이전에 빠른 기준금리 인상에 대해서 템포 봤을 좀 더 쉬어가고 있는데 이런 7월 FOMC에서는 9월 달에는 동결 가능성이 높습니다 라는 것은 어느 정도 시사했다는 거. 하지만 9월 이후에는 어떻게 될까? 여전히 연준은 한 차례 정도는 더 인상할게요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금융시장은 이제는 이번이 정말로 마지막이었다라는 것으로 또다시 동상이몽은 좀 더 확대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7월 FOMC 우리가 주목할 포인트 5개였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 일본 YCC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죠. 한마디로 얘기하면 일본 중앙은행이 YCC라는 것을 지난 10년 넘게 계속해서 지속하고 있는데 YCC를 계속하기 위해서 이번에 좀 더 유연성을 반영한 것이다. 자, 왜 반영했냐? 첫 번째 포인트. 일본 물가가 미국 물가보다 높습니다. 세상에 이런 일이. 드디어 일본이 물가가 미국보다 높아지고 있다는 거. 자, 더구나 일본은 한국과 비슷하게 고용시장이 경직적이죠. 유니온이라는 조합이 있습니다. 근데 조합이 임금 협상을 할 때 어떤 잣대로 합니까? 지난해 있었던 물가 상승분을 감안해서 올해 아니면 내년도에 임금 협상을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일본 물가가 한 1년 동안 상당히 가파르게 올랐거든요. 그럼 지금부터 뭐가 문제냐? 임금 협상을 할 때 높은 물가 상승률을 반영하기 시작한다는 거. 일본 중앙은행이 미리 인플레이션 상승을 감안해서 YCC, 즉 긴축의 폭을 넓혔다는 거. 이게 중요한 포인트 하나. 그만큼 일본이 왜 이렇게 스탠스를 갑자기 바뀌지? 일본의 인플레이션 압력이 예사롭지 않다. 미국보다 높다라는 게 포인트 하나. 두 번째는요. 그럼 일본 중앙은행의 속내는 뭐가 있을까? 우리 가격 변수로 좀 끌어들여오면 엔화입니다. 연초 대비 엔화가 계속해서 약세를 보였죠. 일본의 엔화가 약세라는 것은 일본 기업들은 좋을 거예요. 수출단에서의 상당 부분 가격 메리트가 생기니까요. 하지만 인플레이션이 이전보다 높아지고 있고 일본도 이런 임금이 이전의 높은 물가를 반영해서 내년도 높아진다라는 두려움, 우려감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엔화가 계속해서 저렇게 약세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 겁니까? 엔화가 약세면 일본이 수입하는 수입 물가가 높아지고 그게 일본 내 소비자 물가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라는 연결고리. 결국 엔화를 잡아야 되는 어떻게 됩니까? 일본 YCC가 지금보다는 좀 더 긴축적인 일본 중앙은행의 긴축적인 스탠스가 최근에 들어서 엔화의 약세를 좀 더 주춤하게 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결국 속내에서는 일본 엔화 약세가 너무 고착화되는 것을 우려한 조치가 아닐까. 지금부터 포인트는 하나죠. 앞으로 엔화에 대한 향방이 매우 중요하겠죠. 엔화가 더 이상 약세가 될 것인가? 아니면 이제는 엔화 약세는 끝나고 더 이상 강세가 될 것인가? 지금이 분수령 포인트입니다. 자, 그런데 과거에요. 엔화가 강세일 때 항상 어떤 일이 벌어졌냐? 세상의 안전자산 준기축 통화 중에서 하나, 엔화가 강세일 때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지만 신흥국들의 항상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반복됐다는 거. 우리는 예사롭지 않게 일본 YCC 정책을 그렇기 때문에 봐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세 번째 모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국 경제 착시 다 자세히 말씀드렸죠. 뒤에 가서 몇 가지 데이터와 차트를 통해서 오늘 전반적인 이 세 가지 포인트 한번 이해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